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은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금융연수원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12월 23일 토요일 아침 7시 43분입니다. 제가 오늘 크리스마스 3일 황금 연휴 첫날인데요. 오늘 12월 2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온종일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약 1시간 15분 정도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석 달 반 전에 내 식구 가족 여행으로 7박 10일의 일정으로 북미 중에서도 미국 동부와 캐나다 지역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의 토론토, 킹스턴의 천섬, 몬트리올, 퀘벡,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 미국 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턴, 그 다음에 미국의 제1의 도시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인 뉴욕 순으로 7박 10일의 일정으로 다녀왔는데요. 날짜는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담은 책이 제가 지금부터 약 2달 반 전에 출간했던 2023년 10월 6일에 출간했으니까 9월 3일에 귀국하고 약 5주 후인 10월 6일에 인문학서적 5번째 출간작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을 출간을 했습니다. 자, 여기 뒤에 보시면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정민 변호사님께서도 추천사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여기 제가 지금 한국금융연수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 앞쪽에도 서문 근처에도 한국금융연수원의 김영훈 부원장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추천사 한국금융연수원의 김영훈 부원장님의 추천사고요. 그 다음에 뒷면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정민 변호사님의 추천사입니다. 자, 이 내용에는 제가 석 달 반 전에 다녀왔던 미국 동부와 캐나다 지역의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5년쯤 전에 다녀온 2018년 9월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여행, 그리고 약 4년 10개월 전에 다녀왔던 2019년 2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행, 그 다음에 13년 전인 2010년 10월에 유럽 3개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를 다녀왔는데요. 그 유럽 여행. 그 다음에 지금부터 6년 전인 2017년 7월 초에 일본의 오사카, 교토 여행. 또 지금부터 정확하게 6년 전입니다. 2017년 크리스마스 이브 직전.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2017년 크리스마스 이브 직전에 4박 5일의 일정으로 대만의 타이베이 화롄을 다녀왔었습니다. 그게 벌써 6년 전인데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입니다. 자, 여기에 소개된 내용 총 346페이지 분량인데요. 여기에 소개된 내용들에 관하여 특히 최근에 석 달 반 전에 다녀왔던 미국 동부와 캐나다 지역 여행편에 관하여 최근 일주일 동안 순차적으로 쭉 소개를 해드리는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워싱턴 DC, 그 다음에 캐나다와 미국 접경지대에 있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 그 다음에 캐나다 지역은 4개 지역을 한꺼번에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캐나다 제1의 도시인 토론토, 킹스턴의 천섬, 또 캐나다 제2의 도시이자 1976년 하계올림픽이 있었던 몬트리올, 그 다음에 캐나다 최대 관광도시 퀘벡, 이 4개 지역, 토론토, 킹스턴, 몬트리올, 퀘벡은 같은 날 약 한 2시간 분량으로
컨텐츠를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미국 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턴 편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드디어 오늘 대미를 장식하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자 세계 3대 도시 중의 하나이자 미국의 제1의 도시인 뉴욕, 맨해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현지 날짜 기준으로는 8월 말일 날 뉴욕 맨해튼을 야간 투어를 했었고요. 다음 날인 9월 1일 날에는 주간에 맨해튼을 주간 투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정확하게 113일 전입니다. 113일 전인 2023년 9월 1일 금요일 날 미국 뉴욕 맨해튼을 주간 투어한 여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록펠러 센터를 갔었고요. 그 다음에 UN 본부, 그 다음에 자유의 여신상을 볼 수 있는 리버티 섬까지 유람선 투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140년 전인 1883년 강철 케이블로 만든 세계 최초의 현수교인 브루클린교라고 있습니다. 그 브루클린, 맨해튼의 동쪽 이스트강 건너서 브루클린 지역과 서쪽에 있는 맨해튼의 남쪽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가 지금부터 140년 전인 1883년에 건설된 강철 케이블로 만든 세계 최초의 현수교고, 미국 독립기념일에 거기에서 불꽃 축제를 하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 브루클린교를 투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뉴욕 증권거래소 근처에 돌진하는 황소상, 차징불이라고, 차징불, 돌진하는 황소상, 금융자본의 상징인 돌진하는 황소상 앞에서 인증샷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22년 전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의 현장이었던 세계 무역센터 빌딩이 붕괴되고 그 자리에 재건축된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리고 9.11 메모리얼을 구경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저녁 6시 무렵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원 센트럴파크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센트럴파크는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을 추모하는 공원이 있는 스트로베리 필즈가 있는 그 센트럴파크는 왜 미리 말씀드렸었냐면요. 그 8월 말일 날 뉴욕 맨해튼을 야간 투어를 할 때 갔던 곳이 바로 매년 관광객이 1억 3천만 명 정도가 방문한다라는 세계의 중심 뉴욕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 야간 투어를 말씀드리면서 현대 사회의 가장 화려한 그 공간, 휘황찬란한 야간 조명, 불빛의 향연이 펼쳐지는 그 8월 31일 야간에 뉴욕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를 말씀을 드릴 때 그거와 대비되는 걸로 도심 속에서 최단시간 탈출이라는 컨셉으로 건설된 1876년에 최종 개장을 한 센트럴파크는 서로 비교를 하려고 미리 타임스 스퀘어 편을 말씀드릴 때 센트럴파크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타임스 스퀘어는 매년 관광객이 1억 3천만 명이 방문하고요. 센트럴파크는 매년 관광객이 2,50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세계적인 유명한 그러한 공간들인데요. 뭐 각종 할리우드 영화, TV 드라마, 각종 이런 소설, 매체에 많이 소개가 되다 보니까 타임스 스퀘어는 가장 화려함의 극치를 보이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와 대조적으로 센트럴파크는 도심 속에서 자연 공원을 즐길 수 있는 세계 최초의 현대 도시공원이 바로 센트럴파크입니다. 1876년에 개장했습니다. 참고로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 1872년에 세계 최초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미국의 몬태나주의 엘로우스톤 국립공원이고요. 그로부터 95년이 지난 1967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공원이 지리산 국립공원입니다. 자,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 1872
1872년에 지정된 엘로스도 국립공원, 그때로부터 4년 후인 1876년에 최종적으로 개장을 한 공원이 세계 최초의 현대 도시공원인 센트럴파크입니다. 센트럴파크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쭉쭉 개장을 순차적으로 했는데요. 최초 개장한 가장 좁은 면적 1단계로 개장한 것은 1858년이었고요. 18년에 걸쳐서 계속 2단계, 3단계로 개장을 했는데요. 마지막 최종 개장한 시점이 1876년입니다. 그래서 센트럴파크는 타임스 스퀘어 편에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면 다시 언급을 드릴 텐데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옆 강의실에서 제가 9시에 강의를 하는데요. 이제 거기는 이제 수강생, 연수생 분들이 입장을 이제 곧 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실로, 빈 강의실로 와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시각이 2023년 12월 23일 토요일 아침 7시 54분입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록펠러 센터입니다. 록펠러 센터는 19개 동의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19개 동, 그리고 록펠러는 미국의 산업화 시대의 3대 왕이 있습니다. 3대 왕이 바로 석유왕 록펠러, 강철왕 카네기, 자동차왕 포드인데요. 그 중에 석유왕이었던 록펠러가 건축한 그 건물이 19개 동으로 구성된 록펠러 센터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상징,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그 록펠러 센터는 그 19개 동의 건물들이 다 독립된 건물이긴 한데 지하에서는 하나의 공간으로 다 연결이 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빌딩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빌딩이 GE 빌딩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발명왕 에디슨이 세운 회사가 GE, 제너럴 일렉트릭이지 않습니까? 그 GE 빌딩이 록펠러 센터의 19개 동의 건물 중에 가장 높은 70층이고 259m 높이의 건물인데요. 자, 그곳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전망대 68층하고 69층에 걸쳐서 전망대층인데요. 그 전망대를 영어로 탑 오브 더 락이라고 합니다. 탑 오브 더 락. 거기에 이제 올라가서 뉴욕 맨해튼의 전경을 조망했는데요. 정말 멋진 곳입니다. 자, 참고로 세계 3대 도시가 미국 뉴욕, 영국의 런던, 일본의 도쿄입니다. 자,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미국 뉴욕은 미국의 50개 주 중에 뉴욕주의 동남쪽 끝에 있죠. 뉴욕주의 동남쪽, 남동쪽 끝에 있는 게 뉴욕시인데요. 인구는 약 한 850만 정도, 미국의 제1의 도시고, 참고로 제2의 도시는 서부의 인구 400만 정도의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자, 미국의 제1의 도시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 뉴욕시는 5개 자치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맨해튼입니다. 맨해튼. 그 다음에 맨해튼의 동쪽에 이스트강이 있고 그 너머로 브루클린과 그 위로 퀸즈, 또 그 북서쪽으로 브롱스, 그 다음에 맨해튼 남쪽에 스태튼 아일랜드, 이렇게 총 5개 자치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뉴욕시인데요. 뉴욕 그 중에서도 5개 자치구 중에서도 맨해튼이 가장 유명하고, 맨해튼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 역사의 시작점이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1620년에 플리머스항에 들어온 게 미국 역사의 시작점인데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403년 전인 1620년입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약 4년 후인 1624년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뉴욕의 맨해튼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맨해튼의 남쪽 지역이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의 지형과 비슷한 게 생겼다라고 해서 그곳을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2년 후인 1626년에 네덜란드가 맨해튼에 살고 있던 아메리칸 인디언 원주민들로부터 불과 24달러를 주고 네덜란드가 원주민들로부터 맨해튼을 취득을 했습니다. 맨해튼을. 그게 1626년입니다. 자,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 뉴욕 맨해튼인데요. 그런데 1626년에 네덜란드가 원주민들로부터 24달러를 주고 맨해튼을 취득했는데 그로부터 대략 한 40년 정도 지난 1664년에 유럽에서는 영란전쟁이 그 무렵에 발생이 됐죠. 영국과 네덜란드 간의 영란전쟁. 그래서 영국이 승리를 했고 그래서 1664년에는 그 맨해튼을 영국이 네덜란드로부터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빼앗을 때 당시에 영국의 국왕이 바로 찰스 2세입니다. 현재의 영국의 국왕은 찰스 3세인데요. 그 당시에는 찰스 2세입니다. 찰스 1세 때는 올리버 크로멜에 의해서 찰스 1세 영국 국왕은 처형이 돼버린 인물이니까 굉장히 공포정치에 올리버 크로멜 시절에는 찰스 1세 영국 국왕이 처형당하는 그런 수모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1664년 네덜란드로부터 영국이 맨해튼을 빼앗을 때는 영국의 국왕은 찰스 2세였고 그 찰스 2세의 후계자가 제임스 2세입니다. 제임스 2세. 그래서 제임스 2세가 국왕이 되기 전에 요크 공작이었습니다. 후계자죠. 즉, 그 당시 국왕인 찰스 2세의 후계자가 요크 공작인데요. 그 요크 공작이 나중에 제임스 2세로 왕이 됩니다. 여하튼 그래서 원래 네덜란드 시절에는 그 명칭이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과 비슷하다 해서 새로운 암스테르담이다 라고 해서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칭했는데요. 영국이 1664년에 네덜란드로부터 맨해튼을 빼앗아서는 그곳을 후계자였던 찰스 2세 후계자인 요크 공작의 이름을 따서 새로운 요크 공작이다 해서 뉴욕이라고 칭하게 됐습니다. 뉴요크.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의 중심이자 미국의 제1의 도시, 자본주의 금융과 문화의 그 상징적인 공간들이 다 있는 세계 문화의 중심인 브로드웨이,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 이런 게 다 미국 뉴욕 맨해튼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게 뉴욕 맨해튼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처음에 갔던 곳이 그 록펠러 센터의 68층 전망대에서 주변을 쭉 조망을 했었는데요. 맨해튼의 중심 정도에 위치한 게 바로 록펠러 센터고 석유왕 록펠러가 건축했던 빌딩인데요. 록펠러 센터는 순차적으로 19개 동이 다 완공이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1939년에 최종적으로 완공이 됐습니다. 자, 그 19개 동 중에 핵심인 가장 높은 건물인 G2 빌딩의 68층 전망대에서 주변을 조망을 하니까 먼저 남쪽을 바라다 보면 약 300m 정도 거리에 그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지금은 미국이 50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 건국 초창기에는 그때가 아니라 미국 건국 초창기에는 미국이 50개 주가 아니라 13개 주였죠. 미국 동부 지역에만 살고 있었고 13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주가 뉴욕주였습니다. 뉴욕시를 품고 있는 뉴욕주가 가장 제1의 주다 보니까 뉴욕주를 황제주다 해가지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엠파이어가 황제, 주가 스테이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뉴욕주의 별명이 엠파이어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따서 1931년에
완공된 건물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데요. 그 당시 완공됐을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고 공사 기간이 불과 1년하고도 한 25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1년 1개월도 안 걸렸습니다. 1년하고도 25일 정도밖에 안 걸려서 1931년에 완공이 됐는데요. 그 완공됐을 때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고 그게 그 기록이 41년을 유지합니다. 41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는데 1972년에 지금 9.11 테러 당시에 붕괴됐던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1972년에 쌍둥이 빌딩으로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높이 기준 세계 1위 규모가 이제 바뀌게 되죠. 1931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완공되면서 세계 1위 높이 빌딩이었는데요. 그게 1972년에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완공이 되면서 세계 1위 자리가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세계무역센터 빌딩으로 바뀌었고요. 그런데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잘 아시다시피 2001년 9월 1일 9.11 테러 때 붕괴가 됐고 그 자리에다 9.11 메모리얼 추모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 근처에다 7개 동의 초고층 빌딩을 또 건축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빌딩이 높이 기준 세계 6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다른 말로 프리덤 타워라고 합니다. 여하튼 그 록펠러 센터 68층 전망대에서 남쪽을 바라다 보면 약 300m 거리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정말 멋지게 펼쳐져 있고요. 그 또 남쪽 저 멀리를 바라다 보면 맨해튼의 최남단 부근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9.11 테러 당시에 붕괴됐던 세계무역센터 빌딩 그 자리에는 9.11 메모리얼 그 옆에다가 7개 동의 초고층 빌딩을 세웠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바로 맨해튼 최남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록펠러 센터 68층 전망대에서 남쪽을 바라다 보면 300m 정도 거리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고 또 좀 더 멀리 바라다 보면 맨해튼의 최남단 부근에 밧데리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밧데리 공원 그 근처에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높이 541m 높이 104층 건물에 세계에서 6번째로 높고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있는데요. 참고로 그 높이가 541m는 미국은 미터법보다 피트라고 하는 길이 단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1776피트입니다. 1776피트를 미터로 환산한 게 541m입니다. 왜 1776피트일까요? 높이가? 그것은 9.11 테러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미국인의 강력한 회복력을 상징하는 빌딩이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이다 보니까 미국에 있어서 가장 최대 국경일은 바로 177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독립을 했던 연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던 연도, 그게 1776년이다 보니까 그걸 1776피트 높이로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걸 미터로 환산하니까 541m고요. 참고로 제가 잠실에 살고 있는데요. 롯데월드 타워의 높이가 2016년 말 완공하고 2017년 4월 3일 롯데그룹 창립 50주년 때 개관을 한 게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이 롯데월드 타워인데요. 그 롯데월드 타워는 555m 높이 123층입니다. 555m 높이 123층. 그게 높이 기준 세계 5위,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자, 그 다음 높이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9.11 테러 당시에 붕괴됐던 세계무역센터 빌딩 그 옆에다가 지어놓은 게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 다른 말로 프리덤 타워인데요. 그것은 세계에서 6위 높이, 그 다음에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으니까 롯데월드 타워 다음으로 높은 건물이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 록펠러 센터 68층 전망대에서 남쪽을 쭉
바라다 보면 맨해튼의 최남단의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도 화려하게 펼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을 바라다 보면 록펠러 센터 68층 전망대, 즉 탑 오브 더 락에서 북쪽을 바라다 보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공원인 센트럴 파크가 펼쳐져 있습니다. 센트럴 파크는 동서의 길이가 800m, 남북의 길이가 4km입니다. 어마어마한 방대한 면적인데요. 그 맨해튼의 비싼 땅값, 엄청나게 토지값이 비싸죠. 그 비싼 땅에 그 넓은 도심공원을 조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1876년에 완공된 최종 완공이 된 센트럴 파크인데요. 동서의 길이 800m, 남북의 길이 4km니까 직사각형 모양의 공원인데요. 둘레 길이가 9.6km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공원을 건설할 때 최초 개장은 1858년, 최종 개장은 1876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공원을 짓자고 건설하자고 주창했던 사람이 주장한 게 이겁니다. 도심 속에서의 최단시간 내 탈출이라는 개념으로 그 세계의 중심이 뉴욕 맨해튼인데 그 복잡한 현대 생활에 그러한 것에서 최단시간에 자연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심에서 자연으로의 최단시간 탈출, 그 컨셉으로 건설된 게 그 센트럴 파크입니다. 그래서 그 건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센트럴 파크 공원을 짓지 않으면 100년 후에는 이 면적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현대 생활이 워낙 지치고 팍팍한 생활이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을 도심 한복판에다 이렇게 공원을 지어가지고 공원을 산책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면 다들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다들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정신병원에 걸려서 100년 후에는 이 면적에 정신병원을 여기다 지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전에 지금 여기에다 도심 속에다가 공원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센트럴 파크가 개장이 된 겁니다. 거기에는 뭐 아이스링크도 2개나 있고 노천극장도 있고 그 다음에 대형 호수도 있습니다. 센트럴 파크 중심부에 있는 인공호수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저수지라고 있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오스왈드의 청탄을 맞고 암살된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인데요. 그의 영부인이 제클린이고 그 영부인이 케네디 대통령 암살 후에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와 재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저수지의 명칭이 센트럴 파크 중심부에 있는 저수지 명칭이 바로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저수지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정말 달리기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9월 1일 날 센트럴 파크에서 자유시간을 불과 25분밖에 부여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상 빨리 저녁 식사를 뉴저지주의 등갈비 폭립부로 식사를 하고 뉴악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를 자정 직후에 타기 위해서는 수속을 밟아야 되니까 그 9월 1일 저녁 9월 1일 금요일이었는데요. 오후 5시 50분부터 6시 15분까지 불과 25분밖에 자유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는 가족들과 인증샷을 찍고 나머지 20분은 가족들은 산책하고 저는 거기서 달리기를 하면서 센트럴 파크의 진면목을 만끽을 했는데요. 조깅로 코스가 그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저수지를 중심으로 2.5km의 메인 조깅로가 있는데요. 업다운이 적절히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적절하게 있고 곡선주로 해가지고 지루하지 않게 달릴 수 있는 최적의 조깅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종을 불문하고 미국이 다민족 국가지 않습니까? 흑인, 백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뭐 다양한 그 인종들이 남녀노소들이 거기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화나 TV 드라마에 많이 소개되는 그런 풍경들이죠. 그래서 그분들과
장시간 뛰고 싶었지만 자유시간이 얼마 없어서 저는 불과 20분을 할애된 자유시간 25분 중에 5분은 가족들과 사진을 찍고 내 식구 나머지 20분을 조깅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좀 더 부여됐다면 그 센트럴파크의 북서쪽 코너에서 북서쪽으로 약 1km 거리에 있는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 리그 중에서도 핵심인 뉴욕 맨해튼의 콜롬비아 대학까지 뛰어갔다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부여되지 않아서 센트럴파크 북서쪽 코너에서 1km 거리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까지 뛰어갔다 오지 못해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여하튼 그 콜롬비아 대학이 센트럴파크 북서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동쪽을 록펠러 센터에서 동쪽을 바라다 보니까 UN 본부도 보였고요. 또 동쪽에 이스트강 건너서 브루클린, 퀸스 지역도 보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바로 허드슨강 건너 뉴저지주 위호큰이라고 있고 거기에 해밀턴 파크가 있는데요. 그 해밀턴 파크에서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과 미국의 3대 부통령 애런 버간의 세기의 결투가 있었다고 1804년 7월 11일에 세기의 결투가 있었다고 제가 뉴욕 맨해튼 야간 투어 편에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뉴저지주 위호큰이라는 지역인데 바로 허드슨강의 바로 서쪽변에 있고요. 그래서 록펠러 센터 68층 전망대에서 서쪽을 바라보니까 허드슨강이 있고 그 건너편에 뉴저지주 위호큰이 보였었습니다. 해밀턴 파크가. 그 다음에 록펠러 센터 남서쪽에는 센트럴파크 남서쪽에는 링컨 센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파크 동쪽변에는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도 보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록펠러 센터 68층 전망대 탑 오브 더 락에서는 주변의 풍광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어서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미국 뉴욕 맨해튼의 진면목을 온몸으로 만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록펠러 센터 68층 전망대 탑 오브 더 락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했던 곳이 바로 UN 본부입니다. UN 본부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1층 건물 들어가기 전에 그 광장이 있는데요. 그 광장에 매우 인상적인 조형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총 아시죠? 권총의 총뿌리를 이렇게 구부려 놓은 겁니다. 총뿌리를 이렇게 구부려지게 이제 만들어진 총뿌리가 이렇게 정면을 향해서 이렇게 뻗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 조형물이 뭘 상징하냐면 UN 회원국이 193개 회원국인데요. UN 회원국들이 전쟁과 대결보다는 평화와 화해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무력을 사용하고 전쟁하고